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또 3, 4월 과정이 왔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월 과정 지난번에 다 마무리했고 책 한번 끝난 거예요. 그렇죠? 책 한번 끝난 거고, 자, 이제 3, 4월 과정이 될 건데 3, 4월 과정 자체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1, 2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월 과정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월 과정 플러스 알파가 구성돼서 나올 거고, 그리고 3, 4월 과정을 들었더니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1, 2월 과정을 다시 들으면 되는 건가 하는데 그건 중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3, 4월 과정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11월, 12월 과정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월 과정에 용어 정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3, 4월 과정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 2월 과정에 가서 또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중복할 필요 없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3, 4월 과정에서는 약간 1, 2월 과정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게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떠나면서 갑자기 급 통과를 시킨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사라지고 새로운 구역이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바뀐 부분이 되는데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굳이 공부를 지금부터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죠? 그냥 우리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사라졌구나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이 좀 약간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우리 공인 중에서 학생들 사이트나 이런 곳에 분명히 이런 거 많이 뜰 거예요. 이제 공법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동안 공부했던 거 다 필요 없다. 이런 게 뜨게 될 건데, 자, 그 내용은 거짓 뉴스예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 바뀌어봤자 몇 문제 나오겠어? 한 문제 나와. 그죠? 한 문제 나오는 거 틀리면 돼. 굳이 거기에다가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 개정된 내용이 바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왜? 또 사라져버릴 수 있잖아. 그죠? 입지기재 최소구역 작년 34회 때 출제됐어요. 근데 올해 사라져버렸어. 이렇게 사라질 줄 알았으면 출제됐겠어, 안 됐겠어? 안 됐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법에 있는 게 어떤 문구가 사라졌다가 있었다가 있는데, 그럼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그동안 출제됐던 이유는 계속해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죽어야 될 법인데 국토개혁법이 살렸다 그러잖아. 계속 살고 갔는데, 근데 이번에 드디어 국토개혁법이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딴 친구 3명을 불러온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결국은 어떻게 된 거 팽당했고 딴 애들 3명 친구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다운 받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지난번에 아마 체계도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체계도인데 또 오늘 또 나눠드렸을 겁니다. 그럼 그 체계도에 보시면은 바로 여러분들 용도구역 2페이지 봐보세요. 자, 2페이지 보시면은요, 용도구역이 나와 있는데 그 용도구역과 관련돼서 5번에가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라고 예전에 써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고마운 게 하나 보일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공부를 할 때 암기 방법으로 했었던 경우가 수도, 계시, 입, 그래서 입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5번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서 입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렇죠. 고맙게도 암기할 때는 그대로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살려있다는 거. 그래서 같은 입은 아니지만 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공부할 때 그대로 수도, 계시, 입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있긴 있는데 다른 입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형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키포인트가 있는데, 키포인트는 3, 4, 5, 6월 이 과정에 계속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키포인트도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띄엄띄엄 이제 계속해서 매주 나눠드렸는데, 이게 하나잖아요? 그럼 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계속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입지기재 최소구역 바꿔서 나왔으니까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이제 내용지에서 하기 전에 약간의 OT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제 이름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제 이름 뒤에는 항상 붙어 있는 것은 쫄지마 공법 창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법은 쫄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쫄지 말라는 말은 많이 써요. 하지만 쉽게 이 쫄지 말라는 것 자체가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공법이 진짜로 쉽냐? 아니죠. 해봐서 알 거예요. 공법이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 공법이라는 과목을 접근했을 때 최대한 겁을 먹지 말고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할 수 있다. 자, 해보면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속 버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버틴 자가 이긴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법 말이 어렵다 그랬죠? 한국어인데 외국어 같다. 공부하기 힘들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공부량이 너무 많아요. 왜? 6개 법률이니까. 그리고 제발 꽈락만 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꽈락을 넘으면은 대부분 합격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동산 중개사라는 직업 형태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시험 문제들이 거의 평준화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60, 60, 60을 놓고 2차 과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는 그 과목들을 공법이 낮더라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중개법령입니다. 그래서 중개법령이 보통 90점, 80점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면 중개법령이 90점이나 80점만 맞아주면, 그러면 공법은 40점만 맞아줘도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평준화가 되면서 중개법령도 이제 쉬운 과목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중개법령 70점. 그래도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그래서 70점 수준 놓고, 그리고 공법을 50점 수준 놓는다. 그러면 이제는 꽈락만 넘게 하는 것보다는 반타작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절반은 맞아야 된다는 거. 이제 공법은 50점. 즉, 40문제 중에서 20개는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타작은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0개는 버려도 20개는 맞히겠다. 자, 할 수 있습니다. 왜? 학문이 아닌 기술로 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에서는 절대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용기 있는 자가 합격 점수 돼요. 그러면 내가 자신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정답 처리를 해주면 대부분 1번부터 5번까지 있기 때문에 8개씩 정답률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일단 자신 있는 거 개수 딱 세보면 안 나온 번호가 있을 거고, 그 번호로 내리 찍어도 2-3개는 더 맞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60점도 맞힐 수 있어. 그러면 반만 맞추면 60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 가지고 편안하게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다 맞춰라 안 했어요. 공부 많이 하라 안 했습니다. 딱 기본만 하고 달려가라. 자, 그래서 공법은 절대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해볼만 해요. 그죠? 해볼만 한데 그냥 무서운 거야. 책이 어렵고 말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커리큘럼 형태는 11월, 12월 과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게 용어 정리였어요. 용어 정리는 간단하게 용어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1월, 12월 과정에 용어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면 11월, 12월 과정에서 용어 정리 들으실 때 역시 입지기재 최소구역이란 말만 잊어먹으면 되겠죠? 그 입은 다른 입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 2월에 필수서 기본 정리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될 것은 심화 정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이 심하지 똑같습니다. 기본 플러스 알파. 그리고 뭘로 간다? 키포인트로 간다. 똑같이. 그리고 5, 6월도 키포인트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공법. 여섯 가지가 있어. 자, 그럼 다 법이에요. 그죠? 여섯 가지가 다 법. 자, 그럼 법은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나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지. 그죠? 근데 어렵다는 겁니다. 의학과 법학은 어렵게 써놨어. 왜? 자기들끼리만 알아먹게. 그래서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자기들끼리, 의사들끼리 대화하면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근데 밑에 해석을 해보면은요, 쉽잖아. 그러면 그대로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환자 누구야? 예, 복통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용어를 쓰니까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왜 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그래서 바로 이 법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용어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뭘 알면 되겠어? 그네들끼리 쓰는 용어를 알면 되겠죠? 그게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알면 그들이 뭔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의사들의 용어를 알면 의사들끼리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그죠? 법학의 용어를 하면 법학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용어다. 용어를 모르면 아무리 뭘 하려고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라도 다른 거들로 뭐 병원에서 한 30일 앉아 있어요. 병원에서 30일 앉아 있다 하더라도 거기 응급실에서 30일 정도 24시간 잠도 안 자고 앉아 있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의사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막 하는 말이 있을 거야. 근데 아픈 거 봤더니 뭐 어깨를 잡고 있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잡고 있다든가 이런 말 하면 아, 머리 깨지면 저런 말 쓰구나, 어깨 깨지면 저런 말 쓰구나,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어도 정확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근데 용어를 알면은 딱 보자마자 아, 쟤는 어디서 아파서 왔구나, 내가 치료는 못해도 어디가 아파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 정리가 50%다. 자, 그리고 법은 길입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요, 이미 글로 성문화 시켜놨어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그 경우가 바로 판례, 법정에서 결론을 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공법은 판례가 없어요. 법을 갖고만 해. 그러니까 법률 그 자체만 읽을 줄 알면 게임 끝난다는 거죠. 자, 근데 법은요,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법에서 사법적 논리, 민법이 있죠. 개인과 개인과의 분쟁 문제, 공법적 논리, 국가와 개인과의 분쟁 문제. 그러면 공법은 공법대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법은 사법대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의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동호회 모임하면 동호회 회칙이 있을 건데 그 회칙을 가서 보면 쭉 빼본다. 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쭉 빼보면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단지 뭐 어떤 그들만의 테니스 동호회면 테니스 동호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죠? 탁구 동호회면 탁구 동호회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동호회면 축구 동호회의 특징이 있겠죠? 그 특징들만 다를 뿐이야. 그죠? 그 특징들만 다를 뿐이지 일반적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0%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20%만 자기네들 특징을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법은요,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면은 그만큼 법을 접근하기가 쉽겠죠. 이 병이 왜 생긴지를 알면 그 병을 치료하는데 그만큼 접근하기가 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의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우리가 치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치료해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서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무슨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약을 먹으면 조금 괜찮더라, 이 약을 먹으면은 아픈 게 좀 낫더라, 그 정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유를 알면 훨씬 좋겠지만 그 이유는 전문가가 아는 거고, 그럼 제가 아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이래서 이 법은 이래서 나온 겁니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되면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온 거면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안 하고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약 먹으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은 절대 쫄 필요는 없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뭔가 법을 이야기하면 대단해 보여요. 그 누군가가 법을 갖고 뭘 하면은 뭔가 내가 왠지 밀리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용어를 몰라서 지고 있는 거지. 용어를 알면은 그들이 법을 갖고 뭐 한다? 장난을 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공법.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부동산이라는 이 세 글자는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자, 바로 이 5일 동안 수업하는 모든 내용이 다 부동산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바로 우리 전체 배워야 될 모든 과목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공법을 배웁니다. 자, 근데 이 공법이라는 것 자체를 구성시키는데, 이 공법이라는 것에서는 오직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공법적 근거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공법이라는 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럼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이 공법은 바로 이 공법적 논리가 바로 우리의 법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만 공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시간에는 공법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왜? 우리만 공법이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부동산이 뭔가 봤더니, 부동산은 크게 토지, 그리고 그 정착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동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함부로 누군가가 가져가지 못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등기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근데 동산이라는 제도는요, 소유를 하고 있으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를 하고 있으면 주인이 되는데, 문제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것도 동산이거든. 그럼 그것도 소유를 하고 있으면 주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너무 비싸니까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바로 그 자동차나 아니면 항공기나 선박을 등록을 해야 주인이 된다.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의 비슷한 형태를 만든 거죠. 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준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닌데 뭐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준 취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부동산만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또 있다는 거예요? 준부동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준부동산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항공기, 선박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파악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과 준부동산과 동산, 이 세 가지 문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 준부동산이라는 말이 학개론이나 이런 곳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공법에는 준부동산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준용. 자, 법에서는 준용한다는 소리는요, 따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A 규정인데 B 규정은 A 규정에 준용한다. 이 소리는 B는 A가 아니야. 근데 뭐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A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준용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주택법에 가보시면 준주택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그러면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데 주택 취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준이라는 용어를 가끔씩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공법이라는 걸 하는데요. 공법은 뭘 전제하냐면, 일단 공법은 국가하고 그리고 소유자의 분쟁입니다. 그러면 국가와 소유자가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때 법이라는 게 쫙 나타나는데, 그 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법이면, 그럼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국가와 소유자가 만나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더라도 국가와 소유자가 만나서 합의를 보겠습니까? 아니겠죠.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국가가 만들었잖아. 그러면 국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법, 국가는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너 이렇게 하면 혼낼 거야? 하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일방적으로 소유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대로 해라. 그럼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조용할 것이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공법적 논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때립니다. 동생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형은 이해가 돼, 안 돼? 되지. 형은 동생을 때릴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그리고 동생은 내가 왜 맞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형을 이해하려면 누구처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형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형이었더라면 나도 동생을 때렸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공법적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항상 형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동생 입장에서 맞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돼요. 자, 우리 법은 총 6가지 법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대한민국 국토는 뭘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뭐 하라고 했어요? 이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토는 계획을 세우고 이용을 하는데 이용이라는 것은 사업입니다. 자, 사업을 할 때는 출동하는 게 있었죠. 뭐가 출동했습니까? 포크레인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할 때는 포크레인이 출동하는 건데, 그건 너무 기니까 글자가, 그래서 짧게 국토계획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도시개발법이라는데 도시개발법은 도시를 개발한대요. 그럼 뭐 하겠다?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신도시를 누가 만들어줘요? 국가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국가가 만들어주면 그 신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가 뭘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크레인 출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계획을 세워서 포크레인을 출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이미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구도시입니다. 헌도시가 된 거예요. 그럼 헌도시가 됐으면 나중에 이제 오래되면 어떻게 했어요? 바꿔야 되겠죠? 그럼 바꿔야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가 정비입니다. 그러면 이 정비도, 이 교체도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국가가 해줍니다. 그럼 국가가 뭐 세워서? 계획 세워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세 개 법은 전부 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법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빼서 분가를 시킨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빼서 따로 분가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몇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3개로 나눠진 겁니다. 이게 토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었잖아. 그럼 정착물도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럼 정착물은 어떻게 해결하냐 봤더니 이 건축입니다. 여기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착물이죠. 근데 문제는 건축은요, 주거용도 있고 비주거용도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뭐만 있어요? 주거용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러면 주거용인데 비주거용은 주택법이 없으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 근데 여기가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의 주거용과 주택법의 주거용은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숫자 30이라는 숫자 들어가는 겁니다. 30 이상이면 주택법이고 30 미만이면 건축법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법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것 말고도 토지에 관련되어 있는 공법 더 있습니다. 정착물에 관련되어 있는 공법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정도 공부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죠? 특히 신도시 같은 거 만들려면은 건들 때 만만한 땅이 뭐예요? 농지예요. 근데 이 농지는 1차 산업이야. 근데 1차 산업이 사라져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1차 산업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함부로 손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농지는 보존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건들 때, 즉 공인중개사들이 농지를 건들 때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해서 마지막으로 농지법 하나를 더 공부하는 겁니다. 총 그렇게 해서 우리는 6개 법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누군지, 나를 때리는 형, 이 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 그럼 그 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다 용어 정리해서 상세하게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용어 정리 내용을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면 지금 보고 아, 맞았다. 이거였지 하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행정부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조직은 중앙 조직입니다. 밑에 있는 조직은요? 지방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대통령 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 있죠? 국무총리 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 없어요. 장관 임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기 없어요. 그러면 국무총리와 장관은 임기가 없어요. 그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 소리는 이 세 사람은 얼굴만 다르지 한 몸이란 소리예요. 그럼 장관의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고 국무총리 생각이고 국무총리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대통령 생각이야. 근데 똑같은 사람 3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그래서 우리는 한 번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만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관. 근데 지방은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앙 조직에서 보시면요, 이 장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장관들을 보게 되면은 땅과 건물은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 장관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바다의 장관이 있습니다. 누구죠?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국방이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환경은 환경부 장관이겠죠.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중앙 조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직이에요. 그러면 중앙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조직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지방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은 곧 누구 땅이죠? 국가 땅이야. 근데 지방이 그 땅을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버리면 국가의 땅이 엉망이 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땅을 자주하는 것은 누구다? 지방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럼 감시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방 조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장관이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관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이 장관들 중에서 돈과 관련되어 있는 장관이 있어요. 그죠? 이 돈과 관련된 장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시 우리 공법에서 나옵니다. 한 번 나와, 한 번. 근데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번 나오는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근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번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주 보인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 장관이니까 그냥 금방 알 수 있는데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비슷한 걸 써놓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자꾸 쓰더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공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에서는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무조건 X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버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일단 X다. 한 번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한 번 공부하면 아, 요때만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구나. 그럼 기획재정부 장관 나올 때는 그건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니면 무조건 X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 나오면 X라는 사실. 자, 그리고 우리 장관은 우리가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중앙행정기관장입니다. 근데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을 심의라 그래, 심의. 근데 장관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려면은 빨리 물어봐야 되겠지. 옆방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서 심의한다고? 중앙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달리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가입니까? 전부가 아니죠. 그럼 여기도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심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방은 각각 지방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중앙에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 바로 옆방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은 지방의 심의를 거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장관 나오면 심의 나오면 무조건 중앙. 지방자치단체 나오고 심의 나오면 무조건 지방.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왜 장관들이 이렇게 많이 설치고 다니느냐?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장관들이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떤 지역이든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다 달라버리면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다 특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성격도 달라. 생각도 달라. 그러니까 다 달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한 80%는 일치하고 한 20%만 지방자치단체 성격에 맞게 간다면 80%는 준비하기가 쉽죠. 미리 준비해놓고 나머지 20%만 지방자치단체에게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가 기준이야. 그럼 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아놓고 기준을 짜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왜? 서로 자기 것 집어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중앙에서 만들어버린 게 가장 간단하겠지. 그래서 기준 나오면 무조건 뭐다? 장관. 아시겠죠?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기준 나왔다. 그럼 그냥 무조건 장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가 누군가 봤더니, 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공법 말고도 다른 데서도 뭐 시도지사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그 약속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시도지사라는데,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밖에 없죠. 제주특별자치도인데요. 특별자치도는 3개가 있어요. 제주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전라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가 3개가 돼버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세종, 제주라고 명칭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 요 4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시. 나머지는 뭐라고 불러요? 도. 그러면 강원도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도로. 전라북도도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도로. 특별자치도인데 이쪽으로 보내버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요 5가지 형태가 시도. 그래서 시는 요 4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자치도는 어디만 이야기한다고? 제주도만. 자, 근데 우리는 또 역시 시군수라는 말을 씁니다. 시군수. 자, 시군수가 뭘까? 시군수는요, 6장이라고 써놨죠. 성주야, 성주. 그죠? 시군수는 성주입니다. 그러면 이 성주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성의 주인들이에요. 그러면 땅에 대한 계획은 얘네들이 세우는 거야.
땅은 성주 거니까. 그러면 이때 아까 제가 앞에 있는 네 개를 뭐라고 불렀어요? 시. 그럼 군은 뭐냐? 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가 군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주야. 얘는 성주가 아니야. 그럼 왜 얘는 성주가 아니냐? 자, 이 조그만한 시하고 여기 있는 큰 곳이 싸움을 하게 되면 무조건 쪽수에 의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큰 곳에서 이기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되겠지. 그래서 뭘 만드냐?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럼 도가 그 연합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합군의 이름을 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합군인데 연합군에 있는 이 사람들, 각각의 이 사람들, 대장들은 전부 성주들이에요. 근데 성주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회의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 누군가가 중재할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도 알고, 군수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연합군 대장입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아는 형. 알겠죠? 그래서 아는 형. 왜? 야, 시장 너 이리 와봐. 군수 너 이리 와봐. 근데 모르는 형이 부르면 가겠어요? 안 가겠지. 아는 형이 부르니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러지 말고 형이 말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도도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시도의 아는 형은 누구겠어요? 장관인 거야. 그래서 시도의 아는 형은 장관, 시장군수의 아는 형은 도지사.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와 그리고 강원도, 전라북도인데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도로 간다 그랬죠? 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종하고 제주도에는 밑에가 없어요. 그리고 도에는 시장, 군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도 가보면요, 서귀포시가 있고 제주시가 있어. 그럼 제주시장이 있고 서귀포시장이 있을 텐데, 그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요, 제주도지사가 자기 런닝 패트로, 즉 자기하고 같이 선거한 파트너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제주도는 도지사만 뽑으면 되는 거야.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종도 세종시장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초단체장은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도는 밑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어. 그럼 강원도에가 원주시장도 있고 횡성군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원주시장과 횡성군수가 자기들이 그만둬. 그렇죠? 그만두고, 그리고 도지사가 임명을 해. 그럼 자기들을 임명하라는 법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자기의 기득권을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안 놓죠. 자기 성을 도지사한테 갖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고.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와 강원도는 쉽게 성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는 그냥 제가 도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아까 얘도 시고 얘도 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들은 뭐였어요? 군, 시, 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이 있습니다. 무슨 구가 있죠? 근데 광역시에 가보면 군이 있어요.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자,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되려면 100만이 돼야 된다, 인구가. 근데 이게 A가 90만이야. B가 5만이야. 그러면 A하고 B 합쳐서 광역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지. 근데 B가 10만이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못 만들어. 근데 C가 또 5만이야. 그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2개 이상 섞어서 만든 경우를
광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 A, B, C 두 개 이상 지역을 합쳐가지고 광역시가 되는데 거기 보면 여기는 다 성주들이었겠지. 성주됐는데 광역시가 성을 뭐 한 거예요? 갖다 바쳐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촌장으로 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구청장은 성주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있는 군수하고 여기에 있는 군수하고 같은 군수예요? 다른 군수예요? 다른 군수야. 얘는 성주야. 알겠죠? 얘는 성을 뺏긴 사람이야. 갖다 바친 사람이 거지. 자, 그러면은 이 성주들은 이 사람들이 성주라고. 그럼 얘네들은 개 세워 안 세워? 안 세운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영등포구하고 구로구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영등포구하고 구로구가 같이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면 영등포하고 구로구하고 계획을 만들려면 도로를 만들 계획을 세우려면 누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세우면 된다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그러면은 군이 편입되면서 구로 바꿔버리면 깔끔할 거 아니에요. 자, 인천광역시에는 옹진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옹진구로 바꿔버리면 깔끔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경우 있으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길에서 둘이서 만났습니다. 아니면은 어디선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어디 사세요? 물어봤더니, 아, 저는 인천광역시 옹진구에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 옆에 있는 경기도 옹진군 태생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천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옹진구라 그러니까 옹진군하고 옹진구하고는 같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해? 다르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삽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도 옹진군에서 태어났는데 그 옹진군이 인천으로 편입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옹진군이 두 개 있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분명히 인천광역시 옆에 인천 옆에 경기도 옹진군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멀리 떨어져 뭐 경기도가 아니고 뭐 전라북도 옹진군에 있다 이러면 다르겠지. 하지만 옆에 붙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옹진군이라 그러면은 이 군이 이 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을 쉽게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군은 그대로 살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같은 데도 달성군이라는 곳이 있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기장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군들을 살려가지고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게 시군구입니다. 아시겠죠? 시군구. 자, 이렇게 해서 큰 조직에 5가지가 있고 작은 조직의 형태로서 구성되는데 이 시군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갖고 행정기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장관은 중앙.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입니다. 자, 기준은 오직 누가 세운다 있어요? 장관. 그리고 중앙은, 시민은 중앙입니다. 지방은, 시민은 지방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제 잠시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